안녕하세요. 자, 우리 명절이지만 오늘도 열심히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보죠. 테마 11 경기변동 차례죠. 핵심서의 49페이지 경기변동. 자, 우리가 이제 경기라고 얘기할 때 경기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우리가 경기라고 얘기해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시장이라고 했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냐, 이걸 얘기할 때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죠. 변한다 해서 경기 변동, 수요 공급의 정도를 얘기한다 라고 해석하고, 자, 일단 보죠. 학자들이 경기 변동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순환적 경기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적 경기 변동, 계절적, 장기적 경기 변동,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이 문제가 나오면 네 가지로 구분한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어렵지는 않고 암기 코드로, 우리 강화도에서 유명한 게 순무 유명하죠. 그래서 순무, 간장게장도 유명하니까 게장, 이렇게 이 게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순무, 게장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눴을 때, 자, 회상, 후하 이렇게. 자, 회상은 좋아지는 거고 후하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회상 후하, 회상 후하 이렇게 반복하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걸 순환적 경기 변동. 자, 그럼 어떤 예가 이게 순환적 경기 변동이냐를 알아갈 때는 회상 후하 하나만 등장하면 이건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5월을 정점으로 해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회복이란 말이 나왔죠. 아니면 여기에 뭐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순환적 경기 변동. 회상 후하도 외워놔야 돼요. 회상 후하 순서가 회상 다음에 상 다음에 하가 아니라 후하, 회상 후하,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순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이건 순환적 경기 변동. 이 네 개 중에 문제 하나를 답으로 삼는다라면 거의 다 100% 정도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하죠. 무작위라는 건 불규칙을 얘기하고 랜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상하지 못한 사태, 자,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무작위로 불규칙적으로 순환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규칙 변동을, 이걸 무작위적 경기 변동. 여기 대표적인 예가 전쟁 세 예상할 수가 없죠. 특히 정부의 정책, 규제 예상할 수 없어요. 이거 예상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부동산 부자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규제 정책에 의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금융 규제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어찌됐거나 뭔진 모르겠다 그러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 찍어야 돼요. 예상하지 못한 원인이니까. 그래서 무작위적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사실 너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 대부분이에요. 자, 계절적 경기 변동은 계절마다 나타난다. 즉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상씩 계절마다 나타나는 걸, 이걸 계절적 경기 변동. 예를 들면 방학을 주기로라고 나왔어요.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의 공실률, 공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대학생들이 다 시골에 내려갈 거 아니야, 방학 때 수업이 없으니까. 또는 뭐 봄, 가을 이사철마다, 봄, 가을에 이사철마다 주택 경기가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매년 봄, 가을 계절마다니까 이걸 계절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 자, 장기적은 원래 이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는 주기가 10년을 잡아요. 10년 정도가 일반적인 경기의 주기인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주기가 18년 정도를 잡아요. 또 18 나오네. 18.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길어요. 긴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부동산은 만드는데 짧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자,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약 2배 정도 길어요. 자, 그런데 자, 50년 정도에 걸쳐서 라고 나왔어요. 그럼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린다는 건 서서히 변한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서서히 변한다.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서서히 변하는 걸
추세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걸쳐서 장기적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변하는 걸 이걸 장기적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 변동은 주로 추세적 변동이란 말도 써요. 추세적으로 변한다. 추세적으로 변한다는 건 서서히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건 50년이 지나야 다시 개발되니까 한 주기를 50년 정도로 길게 잡는 거예요. 자, 어렵게 나온 적은 없고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변동의 양상을 학자들은 네 가지로 구분할 때 순무개장 이렇게 구분하고 가장 중요한 건 무작위죠. 불규칙적 경기 변동, 이때 대표적으로 정부의 정책 규제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겠다 이러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뭔가 바꾸려고 할 때 투기적 요소가 있어, 얘가 너무 오버해서 올라가고 있어 집값이, 그럼 얘를 안정시키려고 낮추려고 하겠죠. 그럴 때 정부가 부동산의 규제를 강화하겠죠. 이때 고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바꾸려고 할 때는 금융정책을 많이 써요. 즉 대출 규제 관련된 거죠. 금융정책 뭐가 있어요? 금융정책 LTV나 DTI 규제가 있겠죠. 자, 얘를 금융정책을 강화했다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향시켜야 돼? 하향시켜야 돼? 하향시켜야 돼요. 얘가 낮아지면 대출금이 줄어들죠. 이런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됐다, 가라앉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경기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무개장 외우고 회상후하, 회상은 올라가는 거, 후하는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외워놔야 되고. 자,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부동산 경기가 순환한다고 했을 때 순환적 국면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라는 건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같으면 균형 가격이 형성되겠죠. 다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격이 변하게 돼 있어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지 않으면 무조건 가격은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변화되는 폭이 일반 경기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유가 왜냐면 부동산은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공급이 어려우니까 수요 공급이 일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집값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크다, 진폭이 크고 주기가 길다,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주기가 더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높낮이도 크고 오래 걸린다, 주기와 진폭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거고. 자, 순환 국면이 부동산 경기는 너무 복잡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특히 정부의 규제 뿐만 아니라 즉 소비자의 심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요. 심리. 가격이 오를 것 같네, 떨어질 것 같네가 이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투기적 요소도 많고 또 세계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과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순환 국면이 불규칙이고 불명확하고 불분명한 특징이 있다. 회상 후하에 이렇게 국면들이 명확하지 않은 특징이 있더라라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똑같냐가 아니라 비대칭이에요.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회복은 천천히 가다가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점을 기준 잡았을 때 어디가 경사를 졌어요? 우측이 경사죠. 오른쪽이 경사를 졌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구조라 그래요. 그럼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간다, 오래 걸리고 내려갈 때는 빠르게 떨어진다, 빠르게 후퇴한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기 변동은 지역별로 다르다. 이게 뭐 우리 1년 내내 수백 번 나올 거예요. 지역마다 가격은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고 부동산 시장도 지역마다 다르다.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다? 지역화, 다른 말로 국지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의 특성에서
부부 연계 중에 뭐에 의해서 지역화 국저가 나타난다? 부동성. 암기 코드가 있었죠. 외부, 지역, 부인. 외부, 외부 환경, 외부 효과. 지역, 지역화 국지와 지역 분석. 부인, 부동성, 인접성 관련돼 있다. 외부, 지역, 부인이었죠. 종류나 용도별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중요한 건 다르게 나타난다. 종류, 주택, 상가, 공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거고 유형마다도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5번에 일단 넘어가고 6번에 안정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이 안정은 가격이 안정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다른 경기에서는, 다른 경기 변동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 경기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보니까 불황에도 가격이 안정된데 아무리 불황이 와도 경기가 침체돼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대요. 그런 부동산들이 있어요? 있지. 입지가 좋은, 목이 좋은 적당한 규모의 소규모의 주택이나 상가는 언제나 살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경기가 침체되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이런 부동산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경기엔 나타나지 않는데 부동산에만 특별하게 안정시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있더라. 얘들은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주택이나 상가들을 얘기하고, 얘들은 불황이 와도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불황에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들을 모아서 이걸 안정시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이런 말을 쓰는데,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뭐냐면, 이 안정시장에서는 가격이 거의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거의 변하지가 않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가격이 궁금해요. 그럼 얼마에 거래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확인할 때, 자, 이때 얘가 과거 사례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얘와 얘는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지. 왜냐하면 안정시장이니까 가격이 거의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 얼마의 가격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과거 가격을 뭘로 삼을 수 있다?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이제 해석해야 돼요. 자, 진폭과 주기가 크다.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순환 국면이 회상후화가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일 수 있더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우경사 비대칭, 서서히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오더라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역마다 다르고 용도마다 다르고 안정시장이란 것도 존재할 수 있더라. 자, 5번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건데, 혹시나 이거 그냥 출제자가 지엽적인 내용을 하나 내겠다라면 암기 하나 딱 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자, 어떤 경기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요. 주식시장이 먼저 경기 변동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 자, 얘가 변화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가 변하게 돼요. 일반 경기가 변하게 되고, 일반 경기가 변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변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변해요. 부동산 경기가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표가 되는 건 주식시장이 먼저 좋아졌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반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뒤따라가는 거죠. 뒤따라가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뭐 한다? 후행한다 라고 얘기해요. 뒤따라간다. 이게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가장 경기 변동이 먼저 나타나는 건 주식시장, 그 다음에 일반 경기, 자동차, 현대자동차 또는 뭐 삼성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일반 경기의 대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뭐 한다? 후행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좀 구분한다라면 주상봉이 있죠. 이럴 때 얘가 일반 경기 좋을 때 모든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태로 뒤따라갈 거냐가 아니라,
자, 일반 경기에 부동산 경기 중에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삼성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투자하겠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얘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이제 얘들이 좋으면 이제 뭘 해야 할 거냐면, 얘가 삼성 반도체나 현대자동차니까 얘들이 기업이 잘 되면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으면 공장도 많이 만들 거고, 공장 만들고 물건을 팔려고 상가도 조금 많이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와 상업용과 공업용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상가나 공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주택은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 그래서 대부분 돈은 여기로 가면서 이 돈이 상가나 공장 쪽으로 가면서 부동산 중에 상업용, 공업용은 좋은데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용도에 따라서 상업용, 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가죠. 이걸 그래서 순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주거용은 뭐한다? 역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묻는다라면 이거 하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주거용은 일반 경기와 역행하면서 반대로 가면서 뒤따라가는 성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보면, 만약에 일반 경기가 좋지가 않아. 기업에 투자하면 망할 수 있어요. 망한데, 자, 그러면 얘 망하면 상가 공장도 만들어지지 않겠네.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은 상태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딘가에 돈을 투자하려고 해. 근데 부동산 중에 상가 공장은 위험해. 그럼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지만 누구나 살 집은 필요한 안정한 부동산이 있지.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으로 돈이 좀 가다 보니까 이 안 좋을 때는 얘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는 일반 경기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가 뭐한다? 역행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주역이라고 외울 거예요. 주역. 우리 사주팔자 보는 옛날 책을 주역이라 그래요. 주역. 주역 하나. 혹시나 이 지문이 등장하면 주역 하나 딱 외워놓으면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상공업용은 같은 방향이니까 순행한다. 주거용은 역행한다. 주역. 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건 많지 않아요. 이건 뭐 전체를 통틀어서 10개도 안 돼.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은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주역 하나 기억해 놓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건 시험 문제,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을 보면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이렇게 4개로 구분했을 때, 자, 올라가면 회상, 내려갈 때 후하 이렇게 해서 4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걸 이렇게 나눴을 때, 자,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4개 국면으로 회상, 후하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회복기, 상향기는 좋아지는 거. 그럼 허가량은 좋아지기 시작해서 최대가 될 거고, 여기서 공실률과 허가량은 반대인 거죠. 경기 좋을 때 허가량은 늘어나겠지만 공실률은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기 시작해서 최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이 경기 나빠지는 거니까 허가량은 줄어들기 시작해 최소, 공실률은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대가 된다라는 거고. 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 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시장 주도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 주도자. 자, 그러면 내려갈 때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내려갈 때. 자, 후퇴와 하향일 때, 내려갈 때. 그러면 가격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많아, 사는 사람이 많아? 매도자 수가 많을까요? 매수자 수가 많을까요? 누가 많아? 가격이 떨어진대. 서로 살려고 해, 팔려고 해? 살려고 해.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데 사? 안 사지. 팔려고 하지. 왜들 그래? 이거 모르면 중개 못하는데. 매도자 수가 많은 거예요. 매도자 수가. 얘가 100명이면 얘가 1명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기는 수요 공급 한 번이 일어나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팔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살려는 사람이 1명이 돼요. 그럼 경기 하나를 결정하는 건 매도자에 의해서야 매수자에 의해서야. 매수자가 사는 거에 의해서 경기 한 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을 누가 주도한다고 봐야 돼? 얘가 사냐 안 사냐에 의해서 경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우위에 있다? 매수자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중개업을 할 때 경기가 나빠질 때는 매도자를 잘 관리해야 돼? 매수자를 관리해야 돼? 매수자를 잘 관리해야 우리가 중개업을 성사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누굴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라고 하면서 암기 코드 하나를 외울 건데, 내려갈 때 하향이기도 하고 후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하수를 중시한다. 이 수는 매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매수자를 중시하고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갈 때 매수자는 거래를 빨리 하려고 할까 천천히 하려고 할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툭툭 떨어진대. 그럼 사는 사람은 천천히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주도하는 사람이, 얘가 주도하고 위에 있죠. 주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은 거래를 미루려 해요. 미루려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주도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려갈 때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누가 거래를 미룬다? 매수자가 미루고 매수자가 거래를 미룬다. 그럼 매도자는 상대적으로 거래를 당기려고 하겠지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암기해놔야 돼요. 이게 문제 나올 때마다 막 원리를 다시 해석해가지고 이걸 이해해가지고 맞냐 틀냐 해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이해하고 이제 암기해서 하수 중시, 내려갈 때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매수자가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는 누가 중시? 매도자 중시. 누가 거래를 미룬다? 매도자가 미루고 매수자가 당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올라갈 때는 매도자 중시, 매도자가 거래를 미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아래와 맨 위는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기준이란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의 가격은 어디에 있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회복기에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는 아래에 있겠죠. 아래에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한이 된다라고 하고, 얘도 있으니까 기준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회복일 때 과거 사례 가격은 아래에 있거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기준을 소견했던 건 한 번도 없어. 그냥 아래에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 궁금하면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겠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과거 가격은 아래에 있다를 하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내려갈 때는 여기서 가격 궁금하면 과거는 위에 있겠죠.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또는 얘가 있어서 기준이 된다 라는 얘기도 하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서 하향해서 과거 사례 가격은 위에 있으니까 상한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은 얘기죠. 올라갈 때는 과거는 아래에 있을 거니까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이 된다. 내려갈 때는 과거는 위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이렇게 상한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하수 중시를 외워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회상후화의 특징에서 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자, 내려갈 때는 하수 중시,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경기 변동을 잠깐 봤고, 자, 조금 더 한번 잠깐 얘기하면, 자, 회상우화를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했을 때, 자, 여기 저점을 딱 기준 잡고, 이 한 주기가 보통 부동산은 몇 년? 18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이걸 4개로 구분할 때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뭐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내려갈 때는 누구 중시? 하수 중시, 매수자 중시,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올라갈 때는, 자,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자, 회상은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이 된다. 후하는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각 국면의 특징을 얘기할 때 자, 회복기와 후퇴는 전환의 의미를 좀 강조해요. 전환의 의미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회복이에요.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후퇴죠.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회복기와 후퇴기야. 근데 상향과 하향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계속 내려가기만 해요. 그래서 상과 하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변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잠깐 좀 메모 좀 해놓을게요. 저 회복하고 여기에 후퇴에서는 전환의 의미가 좀 강조된다. 전환의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상향과 하향에서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지속적으로 변한다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이거 하나 두 개 체크해 놓죠. 이해는 되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회복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후퇴니까 회복과 후퇴는 전환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 상향과 하향은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과 후퇴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변한다 이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회복에서는 누구 주도에서 누구 주도로 변하는 거야?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려갈 때는 하수 중시, 그러니까 매수자에서 매도자로 전환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이렇게 나오면 회복기. 매도자에서 매수자 중시로 전환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후퇴기.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보죠. 11-1번 50페이지에. 자, 틀린 거. 자, 일시적인 규제 완화 또는 거품 등으로 가격 거품, 버블에 의해서 경기가 변했대요. 헌축원이 증가했대. 자, 이건 무슨 경기 변동이냐? 규제 나오면 뭐다? 무작위죠. 거품은 왜 갑자기 나왔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건 무작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나오면 무작위예요. 자, 무작위죠. 이걸 다른 말로 불규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번에 보니까 저점의 정점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즉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갔다가 정점에 저점이 이럴 때는 단시간 짧게 된다. 이렇게 푹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한다?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얘기한다. 부동산 경기의 특징이죠. 자,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얘기할 때 올라갈 때는 오래 걸리고 정점에 저점으로 내려갈 때는 짧은 시간에 걸친다. 우경사 비대칭. 올라갈 때는 서서히, 내려갈 때는 빠르게.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와 진폭이 크고, 맞아요. 이건 맞죠. 주기와 진폭이 크고 가격 변동폭도 크고 오래 걸리고 규칙적이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한 특징이 있더라 라고 해서 보너스 지문이 최근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번째, 봄, 가을마다 나타나는 건 무슨 변동? 계절적 변동 요인에 해당되고, 자, 도시마다 같다 다르다 이걸 한 단어로 지역화, 국지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에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 이건 경기 변동 양상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부동산 시장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지역마다 다 다르다. 11-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죠. 자, 부동산 시장 순환적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회복 시장이라고 나왔어요. 올라가는 거. 자, 그러면 과거 사례 가격은, 즉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어디에 있다? 아래.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자, 하한이 된다. 근데 맨 저점과 정점은 기준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거나 하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험은 얘를 소개낸 적은 없으니까 하한이냐 상한이냐 이것만 구분해도 괜찮아요. 자, 회복 시장에서는 자, 올라갈 때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시기야. 자, 그러면 내려올 땐 누가 주도해? 매수자가 주도하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매도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일이 나타난다. 맞고. 자, 안정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되죠. 얘가 가격이 이렇게 거의 안정해요.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하한이다, 상한이다 말을 쓸 수가 없어.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 가격은 얘랑 거의 비슷해요. 그럼 뭘로 활용할 수 있다?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하향에서는 내려간대. 하나 외웠던 거 있죠? 하수중시. 자, 그러면 매매시,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려 해요, 미루려 해요? 미루려 해요. 주도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루려 한다. 당긴다가 아니라 미루려. 자, 4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주도한다, 누가 중시되냐 이렇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누가 거래를 미루고 누가 거래를 당기냐, 이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니까 우리 시험에 조만간에 36회 아니면 37회 곧 나올 지문이에요. 그래서 주도하는 사람이 거래를 미룬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에 보니까 경기 상승이 지속적으로 라고 나왔어요. 그럼 올라갈 때 회복이 있고 상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회복이에요, 상향이에요? 지속 나올 때는 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전환의 의미가 있댔어. 나빠지다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고 계속 좋아지는 건 상향을 얘기하는 거죠. 경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상향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정점이란 말이 안 나와도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란 말 나오면 이건 상향. 그러니까 지속이란 말은 상향과 하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자, 확인 지문 보죠. 기출연계 확인 문제, 확인 지문. 3번 봅시다. 3번. 자, 어쩌고 저쩌고 5월을 정점으로 후퇴기에 접어들었다. 후퇴기가 나왔어요. 회상 후가 나오면 무슨 경기 변동?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야 돼요. 계절적이 아니라 순환적 경기 변동. 회상 후화 하나만 나오면 순환적 경기 변동. 4번에 보니까 봄, 가을철마다 반복적으로 주택거래 건수가 증가했다. 이사철마다, 계절마다 하니까 계절적 경기 변동 요인에 속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됐고. 자, 5번에 한번 보죠.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폭이 어떻다?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래가 더 낮고 위에가 더 높다라니까 높낮이가 크다, 진폭이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자, 6번에 보니까 회복 국면은, 회복 누가 중시돼? 올라가는 거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거죠.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중시되며 라고 나와야 되고. 자, 과거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올라가는 거니까 과거는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얘는 맞지만 얘가 틀렸네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 하수 중시, 올라갈 때는 매도자 중시. 하수니까 매수자, 내려갈 때 매수자. 자, 8번에 보죠. 후퇴 국면은 이라고 나왔어요. 후퇴 국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갈 때. 그럼 내려갈 때, 자, 과거 가격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자,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맞아요. 내려갈 때는 하수 중시니까 매수자 중시, 매수자 거래를 미룬다 라는 것은 맞고, 과거 가격은 새로운 가격에 기준이 되거나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위에 있으니까 상한이 된다. 자, 10번에 최근에 나왔던 지문인데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부동산 경기만 있는 안정시장이에요. 얘는 불황이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불황에 강하죠. 과거 가격을 새로운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나와야죠. 단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 나머지 지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서 테마 12 거미집이론 보죠. 거미집이론 엄청 잘 나와요. 2년에 한 번꼴로 아니면 3년에 두 번 꼴로 자주 나오는 건데 너무 쉽게 보너스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누구나 다 옳게 잘 풀어내야 돼요. 자, 보죠. 거미집이론 테마 12. 자, 일단 보니까, 자, 거미집이라고 이름을 쓴 건 균형을 그린 모양이 마치 거미집을 그리는 것처럼 나타난다 라고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데, 에치케리라는 학자가, 자, 얘가 이론을 밝히게 된 배경은 뭐냐면 농축산물이 얘가 한 해는 가격이 폭등하고 다음에는 가격이 폭락하고 그 다음엔 또 폭등하고 이렇게 경기가 안정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고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농산물에서 다른 재화에 비해서 왜 농축산물이 가격 폭등 폭락이 계속 생길까를 이걸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한번 잠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죠. 자, 예를 들면
배추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해보죠. 자, 배추의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배추김치가 너무 좋아,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영양분도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배추를 살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후에 배추의 가격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수요법칙 집어넣으면 안 돼. 수요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이 변할 때 비싸면 안 산다를 얘기하는 거고, 많이 살려고 했으니까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배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비싸면 공급자가 많이 팔려고 하겠지. 공급법칙이 있어요. 비싸면 팔 거야. 그래서 배추 공급이 바로 또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추의 공급이 증가하면 이후에 배추의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많이 팔려고 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시장에서는. 근데 얘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래요? 배추는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작년에 심어놨어야 되는데 심어놨던 게 다 팔리면 더 이상 배추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공급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사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후에 배추 공급이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생산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생산 기간이 장기성을 띠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급의 탄력성을 얘기할 때 쉽고 빠르게 만들면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탄력성 나왔으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려면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안 배웠어요? 왜들 그래?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 쉽고 빠르게 만들어야 공급은 탄력적인데 만드는데 오래 걸린대. 그럼 공급은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배추의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 자, 그러다가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배추 공급자예요. 배추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 반응을 시작해요. 반응을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배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원래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서 10,000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배추 공급자가 현재 가격이 비싸니까 너도 나도 배추를 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배추 공급은 지금 바로 일어나요?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지나야 돼. 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배추가 가격이 비싸니까 심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심었던 배추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나갔어. 다음에 배추 공급이 이때 너도 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추를 막 심었어. 너무 많이 심었어. 이때 다시 배추 공급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배추 가격이 어때죠? 가격이 폭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배추 가격이 폭락하게 됐던 건 이때 배추 공급자가 현재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반응을 시작했죠. 근데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 못 했어? 못 했어요. 현재 가격만 가격만 고려했지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정보가 많았다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배추 공급자가 이 당시에 정보가 있었다면 야, 너도 나도 배추를 다 심는다고 옆집 다 배추만 심고 있어. 배추가 10,0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하겠지. 미래 배추 가격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배추가 아니라 알타리 심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미래 예측을 못하고 너도 나도 그냥 배추만 심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쏟아지면서 폭락을 하게 됐던 것이 거미집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농산물, 축산물 같이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재화는 가격이 올랐을 때 바로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등이 일어난 거고. 자, 그래서 배추 가격이 비싸니까 배추 공급자는 현재 가격에 비싸니까 너도 나도 고려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지만
공급은 시간이 지나서 오래 걸리니까 다음에 넘어갔을 때 이때 쏟아지면서 폭락이 나타났더라. 이게 이제 거미집 이론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폭락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미래 가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폭등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에치켈은 이제 거미집 이론을 얘기할 때 시간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를 연구한 것을 동태학적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즉, 동태, 움직일 동, 형태 태자예요. 움직이는 형태를 연구한 이론이다. 동태적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에 따라서 공급 시차를 고려해서 균형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동태적으로 연구했다. 이걸 비교 정학적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학적 이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정자는 고유할 정자예요. 가만히 멈춰져 있는 걸 연구한 이론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연구한 동태적 이론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농축산물 같이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재화의 경기 변동 양상이 매우 불안정하게 폭등, 폭락을 반복하는 일을 설명했던 것이 거미집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농축산물은 이해가 되는데 왜 부동산 학개론에서 배우냐라고 할 때 부동산도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 변동 양상도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직 안 나왔지만 왠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 내가 보기에. 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거미집 이론으로 경기 변동 양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주거용은 설명하지 못해.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일반적으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 뭐냐면 세수, 주장, 비싸용이었죠. 수요든 공급이든 주거용은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에요. 특히 공급이 주거용은 탄력적이에요. 선생님, 주택도 만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상가 공장 만드는데 오래 걸리죠. 주택도 오래 걸리죠. 그런데 주택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팔려고 내놓는 것도 주택 공급이죠. 이걸 무슨 공급? 재고주택 공급. 재고주택 공급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팔려고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주택은 재고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어요.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만들어져 있는 걸 쓰던 걸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거용은 공급이 재고주택의 영향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요. 이게 아직 안 나왔지만 사실 우리 학개론에서 거미집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즉, 부동산 경기가 폭등, 폭락이 나타나는 이런 이유는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폭등, 폭락이 반복한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물론 에치켈은 처음에 농축산물로 설명했지만 이게 부동산도 접목될 수 있어. 근데 이 부동산이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상가, 공장의 경기 변동 양상만 설명하는 거고, 주거용은 뭐 때문에? 재고주택 공급 때문에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자꾸 설명하는 거야. 네. 주거용 부동산은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거미집 이론으로 경기 변동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내가 출제자라면 무조건 냈어야 돼요, 사실. 네, 너무 쉽게만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자, 수요는 모든 재화는 바로 즉각 반응해요. 살 능력을 갖추고 사고 싶으면 바로 사는 거야, 모든 재화가. 근데 이 거미집 이론의 특징은 공급이 바로 일어나지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죠. 시차를 두고 변한다요. 시간차를 두고 변한다. 이 말은 생산기간이 뭐다? 장기성을 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은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다를 얘기하는 거야.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공급은 시간차를 두고 변한다. 자, 공급자는 현재 가격에 반응을 했어요. 지금 배추가 10,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심기 시작했지. 근데 미래 가격은 예상을 했어, 못했어? 못했어. 미래 가격을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 비싸니까 너도 나도 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었던 배추가 쏟아지면서 폭락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급자는 합리적으로 미래 예측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폭락이 나타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문제가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 사실. 근데 이제
지금 거미집이론은 이게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이냐 이것만 묻고 있지만 1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말 문제가 나오고 작년엔 말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36회 올해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작년에는 말 문제 이런 지문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지문들을 속여서 우리 거미집이론 36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기억할 건 동태적 이론이다. 동태적 모형이다. 자, 농축산물처럼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공급은 시간 차이를 두고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급자는 현재 가격만 고려했지 미래 가격을 고려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나왔지만 제가 생각에 나올 수 있는 거, 부동산도 거미집 이론으로 경기 변동 양상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모든 부동산이 아니야. 상업용과 공업용이고 주거용은 설명할 수가 없다야. 이유가 주거용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해요. 그 이유가 재고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본다라면 10번 중에 9번은 다 이거예요. 무슨 형이냐를 이걸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하나만 잠깐 좀 얘기하면, 자, 이렇게 그려보죠. 자, PQ라고 했을 때, 자, 오른쪽 내려간 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 D라고 쓸 수 있죠. 오른쪽 올라간 건 뭐 공급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얘가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보니까 마치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형이라고 하고, 수렴형. 자, 그 다음에 다른 모습을 보면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 얘가 자꾸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발산형이라고 하고, 이탈형, 발산형. 얘가 이렇게 똑같으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걸 순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모양을 나타내고, 이걸 만약에 가격으로 본다면 이 수렴형이라는 건 점차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폭등과 폭락이 옆에서 봤을 때 가격 변동이 하나는 폭등, 하나는 폭락, 폭등, 폭락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과정을 이걸 수렴형이라고 하고, 얘는 점차 커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발산형. 올라가고 내려가고 폭등, 폭락이 똑같은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순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구분할 건데 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건 사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건 해석할 필요가 없고, 얘의 특징은 수요는 누워져 있죠. 공급은 세워져 있죠. 세워지면 비 내린다. 비탄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중에 누가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래서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커요, 작아요? 커면 이건 수렴형이에요. 수탄이 크면 수렴형이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비탄력적일수록 세워지죠. 세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뭐하다? 크다. 얘와 똑같은 말인데 수요의 기울기 크기와 공급의 기울기 크기는 누가 큰 거다? 공기가 큰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 세워져 있으면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급이 세워져 있고 비탄력이고 세워져 있으면 기울기 크기가 큰 거죠. 같은 얘기인데 헷갈리니까 우리 그냥 외워버릴 거다. 그래서 수렴형이 될 조건은 탄력성은 수요가 커야 돼, 수탄이 커야 돼. 기울기 크기는 누가 커야 돼? 공기가 커야 돼. 그럼 무슨 형? 수렴형. 반대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외워놔야 돼요.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수요가 크면 이건 수렴형, 기울기 크기가 공급이 크면 수렴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면 발산형이고. 자, 그래서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얘는 수렴형이고, 기울기 크기는 기울기의 절대값을 씌운 거 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뀌는 기울기 값을 절대값 씌우면 기울기 크기라 그래요. 공기가 기울기 크기가 크다면 이건 무슨 형? 수렴형.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 아프리카 수단에 공기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단 공기, 수탄 공기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수탄 공기. 반대면 발산, 같으면 순환형이라고 이것만 구분하면 되고, 이건 진짜 무조건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낼 때 함수식을 주고 이게 거미집 이론의 무슨 모형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함수식을 주고서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뭐냐 이걸 결정해라 라고 문제가 나올 건데, 자, 함수식을 줬을 때 함수식이 주어지면 바로 기울기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보자마자 기울기 크기 계산할 수 있어요. 기울기 크기를 계산해서, 자, 수유와 공급의 기울기 크기를 비교해서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수유의 기울기보다 크면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기울기 크기는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다 무시해버리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우리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예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게 핵심 내용이었죠. 그럼 뭐분의 뭐?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 P분의 Q,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아, 기울기도. 이건 개수를 쓰지만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자, A 부동산 시장에 수요함수가 이렇게 제시됐고 공급함수가 이렇게 제시됐어요. 자, 그럴 때 함수식을 제시했을 때 거미집이론의 무슨 모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울기 크기를 계산한다. 기울기 크기는 뭐분의 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그럼 P의 개수 얼마? 2예요. P 앞에 있는 숫자가 P의 개수예요. Q의 개수 얼마? 3. Q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무시해도 괜찮아, 절대값 있으니까. 그럼 얘의 기울기 크기는 얼마?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유의 기울기 크기는 2분의 3. 공급의 기울기 크기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얼마? 2. 그럼 얘의 기울기 크기는 1분의 2죠. 자, 그러면 얘는 1.5고 얘는 2니까 누가 큰 거예요? 공급이 큰 거네. 공기가 큰 거죠. 공기가 큰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해서 결국 수렴형 이렇게 나오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얘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문제. 자, 거미집 이론에서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자, 균형의 이동을 동태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맞아요. 비교 정학적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동태, 움직이는 형태를 연구한 거야. 시간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 두 번째,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맞아요. 무조건 거의 모든 재화는 수요는 바로 반응해. 근데 공급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이걸 시차를 두고 변한다라고 가정한다. 맞죠? 공급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왜? 만드는데 오래 걸리니까, 다른 말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농축산물, 부동산이 있더라. 근데 모든 부동산의 경기 양상을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주택의 경기 양상은 설명할 수가 없다. 자, 3번. 공급자는 현재 시장 임대료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에 반응했어. 현재 비싸니까 너도 나도 배추를 심기 시작했죠. 그렇죠? 현재 아파트가 비싸니까 너도 나도 짓기 시작했어. 근데 얘는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다음에 지었던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 반응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더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락이 일어났던 거야. 자,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는 재화에 농축산물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불안정한 경기 변동 양상을 거미집 이론을 설명해 준다. 맞는 얘기고. 자,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라, 주거용이 아니라 뭐를? 상업용, 공업용을 설명하기에 거미집 이론의 경기 변동 양상 이론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주거용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 내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제자라면 무조건 내요. 자, 보죠. 자, 요즘 문제는 뭐 다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뭐냐? 탄력성이 나왔네. 수의 탄력성은 1.1, 공급의 탄력성은 0.9니까 얘가 큰 거죠. 수탄이 크니까 무슨 형? 수렴형일 거고. 자, B를 보니까 얘는 플러스로 기울기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볼 건 기울기의 크기죠. 플러스로 다 볼 거예요. 플러스 0.3과 0.7인데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네.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 수렴형. 둘 다 수렴형. 이렇게 답은 2번.
수렴형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A, B의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뭐냐라고 나왔을 때 D가 나오면 누구? 수요죠. 이건 수요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S가 들어가 있으면 뭐? 공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함수식이 제시됐으니까 뭘 구해서?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이렇게 표현하겠죠. 결정할 텐데, 보죠. 기울기 크기는 뭐분의 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수의 기울기 크기에서 P의 개수 얼마? 1, Q의 개수 2. 그럼 얘는 1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 크기가. 자, 공급에서 P의 개수 얼마? 3, Q의 개수 4. 얘는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2고, 얘는 1.333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수요가 큰 거죠. 공급이 크면 수렴형인데 공기가 작으니까 발산형 이렇게 나오겠네. 첫 번째는 발산형. 자, 두 번째 B를 보니까 P의 개수 얼마? 2, Q의 개수 3. 얘는 2분의 3이고, 자, 얘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은 얼마? 0.5. 그럼 얘는 0.5분의 Q의 개수 얼마? 3. 그럼 얘는 3 나누기 0.5잖아요. 얼마? 6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1.5고 얘는 6이니까 얘는 공기가 크네. 그럼 무슨 형? 수렴형. 그래서 발산 수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왔다 보죠. 이렇게 나왔어요. 기울기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기울기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도 우리 문제에 나와요. 기울기 크기. 자, 기울기 크기를 물어봤어. 기울기 크기는 뭐분의 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나밖에 없어. P의 개수 얼마예요? 3분의 2. Q의 개수 얼마? 4분의 3. 그럼 번분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얼마? 3분의 2. Q의 개수 얼마? 4분의 3. 이렇게 써놓고, 번분수, 분수가 두 개 나온 게 나오면 맨 위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뭐한다? 나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9 나누기 4 곱하기 2죠. 3 곱하기 3 나누기 4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값을 하면 얼마 나오겠지만 분수로 얘기하면 8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얘기는 4분의 3을 나누기 3분의 2로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식을 좀 바꿀 때 해석할 거니까. 그럼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는 역수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 나누기 3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4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죠. 그럼 얘가 역수로 바뀌는 거예요. 3은 1분의 3이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주는 게 역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아래 것끼리 곱하고 위에 것끼리 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8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9 나누기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값은 얼마 나오겠지. 1.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어쨌든 분수로 쓴다면 8분의 9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8분의 9라고 쓸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번분수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값은 얼마 나오겠지, 계산기 누르면. 네. 자, 기술지문 보죠. 1번에. 자, 수요 공급의 동시적 관계로 가정하여 균형의 변화를 정태하게요, 아니면 정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동태적으로 분석한 모형이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가격이 변할 때 수요 공급이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 게 맞죠? 공급은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오래 걸린다, 공급은. 자, 공급자는 현재와 미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서 미래 공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가격만 비싸가지고 얘가 심기 시작했어.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고려하지 못했다요. 현재 가격만 고려한 거지 미래 가격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미래 예측하지 못했어. 미래 가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하고 고려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심었던 게 쏟아져서 폭락하게 된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 가격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수탄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이라고 나온 거예요. 수탄이 크면 뭐다? 수렴형이고. 자, 수유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기울기의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의 기울기 크기보다 크면 이렇게 크대. 그러면 공기가 작다는 얘기잖아. 공기가 작은 무슨 형? 발산형. 순환형이 아니라 발산형이라고 해야죠. 어렵지 않게 거미집이론까지 풀어야 돼요. 자,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이 될 조건,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뭘 구해서? 기울기의 크기.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걸 구해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하는 거다.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 자, 쉬었다가 시작문 넘어가 보도록 하죠.